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귀여운 아이와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금치에 시자도 싫을 정도로 시자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지인이 결혼을 하면서 시집살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탄탄한 기업에 다니는 멋있는 직장인이었죠. 남편과는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릴 적에는 저보다 키도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나니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성격도 주도적이고 쾌활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모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연봉도 훨씬 많고 알아주는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인물도 훤칠해서 주변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시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댁에서 사실 시모만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집에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싹 다 해주셨죠. 남편은 그만큼 저희 친정에 무척이나 잘했지만 시모는 그런 모습조차 꼴도 보기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저와 만날 때마다 집해온 걸로 유세 부리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진경이 너, 내가 매번 말하지만 너 집 그거 하나 해왔다고 수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도 솔직히 충분히 집해올 수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상황에서 우리 수호 같은 애가 가당키나 했겠니? 그러니까 집이라도 해와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니? 네 상황 그런 거 다 감수하고도 우리가 받아준 거니까 너는 집해온 걸로 우리 수호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어머님, 저 집해왔다고 수호 씨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는데 왜 매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도 저한테 왜 무시하냐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데 어머님은 왜 제가 남편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매번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것 봐라. 너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유세 부리는 거야. 네가 집 안에 왔으면 이런 소리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니? 네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우리 아들 무시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네가 내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무슨 말 하고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네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어차피 친정돈은 친정돈이지 네 돈은 아니잖니? 어머님, 맞아요.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요. 남편 회사에 비하면 저희 회사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운해요.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한 줄 알겠다. 그냥 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라는 말도 못해? 주변에서 보니까 집에 온 며느리들이 너무 유세를 부린다고 하길래 내가 해본 말이다. 그냥 저는 안 그런다 하면 될 것을 너는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누가 보면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줄 알겠어. 너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시모는 저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시집살이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매번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비꼬거나 다른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하면서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친정집은 잘 살았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었고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신다면서 저희의 가정을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만 시모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라셨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임신 후반기부터는 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시모는 마치 저를 5분 대기조처럼 부르기 시작하셨죠. 나 여기 시내 자주 가는 옷가게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더라? 한 10분이면 되겠지? 10분 후에 여기 바로 와. 짐도 너무 많고 날도 더워가지고 내가 버스 타고 집으로 못 가겠어. 여기 와서 짐도 좀 옮겨주고 온 김에 집에 와서 네 남편 좋아하는 반찬들도 챙겨서 가지고 가고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랑 나랑 손질하면서 하나씩 만들자. 어머님, 저 지금 병원 진료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요. 오늘 정밀 검사도 해야 돼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버스 타기 어려우시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시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매주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냐? 병원 가가지고 뭘 더 본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성별만 알고 산딸만 알면 되는 것을. 우리 아들이야 뭐 건강한데 알아서 건강한 핏줄 주지 않았겠어? 애가 여기서 이상 있으면 그건 네 탓이지 뭘 탓하겠어. 병원 진료를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받고 앉아있어? 너도 참 미련하다. 됐고 병원 진료도 받아서 뭐하니? 그냥 당장 여기로 와라. 밖에 있으니까 지금 출발하면 얼추 맞겠구나. 어머님, 제가 아임 이상 있을까봐 가는 게 아니라요. 병원 진료는 원래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저 조상기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상기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자주 와서 확인도 해줘야 해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제가 택시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넌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한 번을 안 듣니? 내가 뭐라고 했어? 병원 진료 보지 말고 여기 당장 오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을 참아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해? 지금 네가 막 나가자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안 해. 내 아들 돈으로 병원 진료 보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그런 건데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타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야,
됐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당장 지금 여기로 와. 당장 오지 않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네가 아주 그냥 진정 빵빵하다고 시어미를 개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네 버르장머리 오늘 단단히 고쳐놓겠다. 지금 당장 달려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불러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설명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부르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지만 매번 막무가내로 불러대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했죠. 처음 말했던 날에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나 오늘 일이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오라고 화내시네? 내가 정말 난감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고 무시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미치겠어. 당신이 전화해서 말 좀 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엄마가 방금 전에 나한테 전화 왔었어. 근데 엄마 말로는 그런 거 아니던데? 당신한테 며칠 전에 미리 오늘 오라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약속을 그냥 잡아버렸다며. 그래서 일 끝나고 오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오늘은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화나서 소리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아? 그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이 며칠 전에 집에 잠깐 들리라고 하셨긴 했는데 바로 다시 전화 오셔서 안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약속 잡은 거야. 오라는 말 다시 안 하셨는데 갑자기 10분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데 난 벌써 약속 나와버린 상태거든. 그런데도 어머님이 소리치시면서 당장 오라고 하시잖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면서 안 오면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정말 난감해. 당신이 좀 말해줘. 아니, 그니까 나도 통화를 했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엄마 말대로 집에 오라고 말을 하신 거네. 근데 당신이 약속 잡아버린 거고. 엄마 말 들어보면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엄마가 오늘 오라고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당신이 오늘 어머님 만나 뵙고 오해 풀어드려. 그럼 내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머님이랑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나한테 오라고는 하셨지만 그거 다 취소하셨다고.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듣고 어머님 말이 맞는다고 하는 건데? 내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당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처음 남편은 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에게 남편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고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수더분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모와의 트러블이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저와의 트러블이 크게 생기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남편은 저보단 시모의 말을 더 믿었고 그러다 보니 시모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죠.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구나 느껴지면서 저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몇 번 언급을 하고 난 후부터는 시모의 횡포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다시 횡포를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다녀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정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집에 오기 시작하셨죠. 아니, 애를 이렇게 춥게 해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아기 감기라도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춥게 해놓는 거야? 난방도 좀 더 빵빵하게 뜨끈하게 해놓고 있어야 하고 아이 속삭에도 더 두꺼운 걸로 똘똘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따뜻해야 좋은데 너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비싼 산후조리원을 다녀오고 나서는 배워온 게 그거야? 어머님,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아이 태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꽁꽁 감싸버리면 피부 발진도 심해지고 태열도 더 심해져서 난리 나요. 병원에서도 태열이 심하니까 너무 감싸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땀 더 많이 나면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적당히 온도 유지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고 하시니 너무 이렇게 감싸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이 피부 발진이 좀 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심해? 네가 피부 심한 애를 못 봐서 그렇지. 원래 애들은 이렇게 피부가 뻘겋다가 괜찮아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애 낳고 다 키워봐서 아는데 애 한 명도 키워본 적 없는 네가 뭘 알겠어. 하여튼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지고서는 에휴. 그리고 모유 수유는 잘하고 있는 거니? 어째 애가 쑥쑥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 하루에 미역국 대접으로 계속 먹어야 젖이 잘 도는 거야. 어디에 수유 좀 해봐라. 잘 먹이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네? 수유하시는 거 보시려고요? 그걸 왜... 그리고 수유하는 건 오시는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더 잘 아세요. 모유 수유한 거 어머님께 바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데 굳이 보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모유 수유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뭘 알아? 모유 수유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너 그거 마사지도 계속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마사지 하는 법이라도 알려줄 테니까 얼른 위도 뻗어서 봐봐라. 수건 다 뜨뜻하게 적셔오고 미지근한 물도 떠가지고 옆에 둬봐라. 뭐하니? 가서 얼른 준비하지 않고. 너는 이제 엄마로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하죠. 아직 저 출산하고 2달도 안 됐어요. 조리원도 어머님 한 달 입고 싶은 거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손목도 시큰한데 어머님 계속 뭐 가지고 와라 또 와라 시키시고 저 지금까지 앉을 새도 없이 서 있었어요. 계속 그러시니까 전 너무 불편해요. 그럼 엄마가 돼가지고 가만 누워가지고 있을 셈이었니? 내가 애 낳을 때는 일주일 만에 집안일 싹 다 있어. 고작 애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나는 참나. 너는 그냥 내가 오는 게 싫었던 건 아니니?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손주 보러 온다는데 네가 불편하다 마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모는 산후조리 중에도 저를 마치 시중 부리듯이 부렸어요. 아이 목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큰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퍼서 거실까지 제가 날라야 했죠. 청기저귀를 써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무조건 청기저귀를 쓰게 하셨고 거기다가 바로바로 손빨래를 해야만 했어요. 애벌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결국 저는 출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이만 보면 울면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보고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지방에 있는 엄마를 집으로 불러줬습니다. 아유, 진경아. 아유, 우리 딸.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나 힘든 줄 몰랐어. 사돈께서 오신다고 하시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무지했어. 진경아, 정말 괜찮니?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생활만 중요해가지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다고. 엄마, 너무 힘들어. 아이는 정말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뜨기가 싫더라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나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못 살겠어.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거야?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서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힘들고 외롭고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구나. 진경아, 엄마가 진경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서 도와줄게. 알았지? 엄마, 나 여기 말고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여기 있다가는 나 미칠지도 모르겠어. 다른 거 다 놓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걱정 없이 푹 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쉬면 나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도 말했어. 엄마, 나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아휴,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푹 쉬어. 엄마가 진경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빠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가자. 기다려. 엄마가 금방 아기용품 챙기고 바로 가자. 엄마가 지금까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끈을 놓고 싶었던 저를 잡아줬던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제 상태를 듣고선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를 보러 오셨죠.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신혼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한 달여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상황은 남편에게 말을 했긴 했지만 대부분은 믿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아이 때문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모의 행동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뒤집어 엎은 듯 했어요. 그 후로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셨죠. 시모의 횡포가 사라지자 저희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심리적으로는 괜찮아졌지만 저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금방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출산 3개월 후에도 6개월, 1년 후에도 건강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저는 복직을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의 행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이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는 집안일을 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시모는 제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이렇게 과일을 쌓아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썩어서 나만 나겠니? 한 번 살 때 먹을 만큼만 사야지.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원. 에휴. 그리고 과일이 얼만데 이렇게 과일을 여러 개 사고 그러니? 수호가 과일 먹을 애도 아니고 다 너 먹으려고 산 거 아니니? 아, 그거 어머님 주변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이 돌이라고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 놀러 오면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잘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없어요, 어머님. 네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그리고 살림을 하려면 알뜰하게 사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다. 너 아직도 마트 가서 쇼핑하지? 그런 데 가면 다 상술이야. 비싸기만 하고 몇 개 더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돈 더 쓰게만 하고. 요 앞에 시장 있잖니. 걸어서 30분이면 가는데 운동 삼아 겸사겸사 걸어서 갔다가 살 거 조금씩 사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오래 걸어 다니기에는 무리라서 다음에 좀 더 발목 괜찮아지면 가볼게요. 저번에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시장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마트 가서 사는 게 편해서요. 시장이 저렴하면 저희도 시장 가서 사고 그래요, 어머님. 너 알다시피 수호 결혼 전에는 월급 싹 다 내가 관리를 했었는데 수호 결혼 때 봤었지? 그 정도면 수호랑 같은 나이의 애들에 비하면 많이 모은 거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일도 안 하고 솔직히 수호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대충대충 살림하면 거덜나는 거야. 시모는 집안 물품이 하나라도 못 보던 게 보이는 날이면 돈을 허투루 쓴다면서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집안 물품뿐만 아니라 아이 용품이나 개인적인 물품도 새 제품이 보이면 잔소리를 하셨죠. 심지어 변기물을 자주 내리지 말고 소변은 여러 번 보고 내리라고 말도 하셨어요. 그러던 중 잠깐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녀오던 사이 시모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 손에 든 아메리카노를 보고서는 경기를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뭐야? 너 내 아들이 버는 돈 이렇게 쓰는 거야? 아주 그냥 매일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는 여자가 바로 너였구나. 네가 이런 걸 왜 먹니? 밖에서 고생하는 건 내 아들인데 너는 집에 앉아서 시간 보내니까 커피가 절로 생각나디? 내가 와보길 잘했지. 역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줄 알았다. 네? 어머님, 언제 와 계셨어요? 이거 커피요. 요 앞에서 사고 온 거예요. 얼마 안 해요. 오랜만에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마신 거예요. 어머님, 저 모유수유도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매일 마셨는지 아닌지. 그리고 매일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아예 안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뭘 한다고 밖에서 돈을 쓰고 다녀? 네가 쓰고 다니는 돈 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을 쓰고 다니냐고? 집에서 똑바로 살림을 하라고 앉혀뒀건만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다니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수십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몇천 원 커피 한 잔 사 먹은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에 제가 저를 위해서 쓴 돈 고작 이 아메리카노 한 잔뿐이에요.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밥도 매일매일 직접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커피 이거 딱 한 잔 사 먹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1,000원, 2,000원 쓰던 게 뭐해서 몇 천만 원이 되는 거다. 살림을 하는 애가 아낄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고작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시모는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 혹시라도 제가 남편의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시 극심해져 갈 때쯤 어느 날 엄마가 저와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싸들고 집으로 오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저와 남편은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 병원비 전부를 계산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바로 2주가 되기도 전에 퇴실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퇴실을 시킨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황당해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장모님 퇴원시켰어? 엄마가 왜? 장모님 6주 치료 받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왜 퇴원시킨 거야? 장모님 지금 집에 가셔도 혼자서 뭐 하시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쩌자고 퇴원을 시킨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들, 이제 괜찮아. 내가 가보니까 네 장모 많이 아픈 거 아니더라. 원래 처음엔 놀라서 이곳저곳 아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그리고 네 장모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거기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더 곤욕이라니까. 아프고 답답해도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계속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아빠도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오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 친정에 가볼게요. 어머, 너 미쳤니? 우리 손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거야? 아픈 사람 옆에 손주 두고 싶니? 너 애 엄마 맞아? 엄마가 된 게 어떻게 아픈 사람 간병하러 애 데리고 간다는 거야? 됐고, 애 엄마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그리고 병원비를 왜 내 아들 돈으로 계산을 한 건데? 내 아들 돈 잡아먹어서 내가 방 뺐다. 치료 받으려거들랑 알아서 치료비 내서 받아야지. 어디 감히 내 아들 돈으로? 아, 어머님, 지금 남편 돈으로 병원비 냈다고 지금 퇴원시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어머님 지금 이거 선 넘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 남편 어머니시고 제 자식 할머니라서 참아왔던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 저 잊지 않을 겁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니?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래? 너네가 돈을 아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시엠이 속도 모르고. 에휴, 수희야, 너는 제가 저러는 거 보고도 내가 이상하다고 할 거니? 아니지? 우리 아들은 엄마 속 다 이해하고 있지? 역시나 시모는 엄마의 병원비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바로 엄마의 병실을 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더 이상 말로는 통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처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사 반대했고 절대로 안 된다면서 울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바로 처가살이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불이 났게 친정으로 달려와 남편을 말렸어요. 어머, 수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처가 살이하겠다고 들어간 거니? 왜? 네 마누라가 친정에서 안 살면 이혼하겠대? 예, 그냥 이혼해버려. 저런 애 어디 한둘이니? 쟤보다 더 나은 애 널리고 널렸어. 네 돈 막 쓰는 애를 왜 자꾸 거두려고 그래? 아유, 수호야. 네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이러지 마. 엄마, 아니야.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어렵게 번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장모님 장인어른이 어렵게 모아 산 집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 생각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너무 염치 없었다. 그치?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에 염치 없이 공짜로 살고 있었네. 나 지금까지 살던 거 갚아야 해서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너희 신혼집으로 해준 거잖아. 그런데 무슨 염치 없이 살았다고 그래. 네 장모가 그러디? 너네 그럴 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니? 아니 무슨 집도 절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그래. 지금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안 되겠다. 네 장모 나오라고 그래. 아니, 장모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오히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주셨어. 근데 엄마 뭐야? 내가 번 돈 와이프도 가족인데 1,000원도 못 쓰게 감시하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는 장모님이 주신 집에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마 말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 5년 동안 장모님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적어도 5년은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 엄마는 이제 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처가살이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렵게 한쪽이 외벌이로 살고 있으니 남편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친정에서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에 시모는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타박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죠. 시모가 처음에 심하게 반대를 하자 남편은 그렇다면 시모에 맞춰서 처가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만은 더 싫었던 시모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처가살이가 시작되고 난 후 시모는 한 번도 집에 찾아오시지 못하셨어요.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 뭐라고 하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대신받아 집값에 1%도 갚지 못하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시모의 행포는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의 시모는 오히려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중하다면서 아들을 끼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더 멀리 달아나 버린 셈이죠. 남편은 이제 저의 말이라면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뢰를 잃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직까지 시모와 연락을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빠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도중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위급한 상황까지 왔었던 공사 현장을 지나치게 되었네요. 지금은 완공이 되어서 멋진 건물이 되었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그 지역으로 웬만해서는 가지 않는데 이번에 아빠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사건이 제 머릿속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아빠도 과거에 일했던 현장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고 저희는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께 저희 가족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의견과 격려를 받고 싶기도 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쯤 제 나이 10살 때 엄마 아빠는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동네에서 백반집을 하셨는데 그때의 기억으론 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식당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으니까요. 어렸던 나이임에도 동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바쁘신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았고 저로 인해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부모님과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눈이 내리고 있던 겨울 어느 날 늦은 저녁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시는 부모님을 도와주던 그때 갑자기 저와 비슷한 또래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와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내쉬며 저희 가족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방눈을 뚫고 동네를 울릴 정도로 소리를 치며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식탁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긴 아이는 저희 가족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보이길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며 식당 문을 닫으려고 마저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힐끗힐끗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몇 번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많이 지쳐 보이고 힘이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사람이 식당 문을 박차며 들어와 말을 붙였어요. 여기 사장 누구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봐. 이봐,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분명 식당 문 앞에 오늘 장사 끝났다는 문구 붙여놨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관심 없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무시하는 거야? 2번 다시 여기에서 장사 안 하고 싶어? 깽판 한번 쳐줄까?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요. 저와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죠. 이 사람이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번 불러봐. 경찰 오기 전에 장사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요? 그쪽이 저희에게 용건이 있으면 정중히 요청하면 될 것을 지금 보인 행동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식당에서는 그쪽이 원하는 걸 얻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빠와 언성을 높인 남자는 이성을 잃어버린 듯 화를 내며 난리를 치더니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식기류들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아빠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아이 또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마 저희 식당에 찾아온 사람은 식탁 밑에 몸을 숨긴 아이를 찾는 것 같았어요. 어렸던 저는 아빠와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걸 보곤 두려운 나머지 발밑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손을 올리려 하자 엄마는 제 몸을 돌린 채 안아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주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찾아오면서 상황은 종결됐지만 갑자기 저희 식당에 들어온 아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경찰서로 연행된 그 남자는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오겠다며 경찰에게 붙잡힌 상태에서도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식기류들을 지웠고 아빠도 순간적인 몸싸움 때문인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숙여 상황이 해결됐으니 나와도 된다며 아이에게 손짓을 했어요.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아빠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뒤 식당을 빠져나와 또다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터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늦은 저녁 한방눈이 내리는 식당 밖을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가 걱정이 된다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2번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어렸던 나이였지만 너무 무서웠고 부모님까지 위험에 처할 뻔했기 때문에 다시는 저희 식당에 들어오질 않길 바랬습니다. 엄마와 저는 식당 청소를 마저 하고 있었고 아빠는 그 아이가 눈에 밟혔는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 혼자 식당으로 들어온 아빠는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서 미처 끝내지 못한 정리를 마무리한 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 또한 너무 놀라서 쉽게 잠이 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부모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빠는 경찰서로 찾아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려 나서는 것 같았고 엄마와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빠를 기다리며 엄마의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밖에서 누군가 계속 얼쩡거리길래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전날에 찾아왔던 아이가 저희 식당 앞을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허겁지겁 달려오셔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네요.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에게 먼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 뒤 많이 허기져 보이는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이 볼일을 마치신 아빠가 식당 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반갑지는 않았어요. 언제 또 난리를 쳤던 남자가 저희 식당에 올지 몰라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시고 오로지 그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배를 채운 아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거리더니 아빠의 손에 쥐어주었고 손바닥에 펼쳐져 있던 건 얼마 되지 않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며 다시 돌려주려 하던 그때 전날에 찾아왔던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식당 문을 박차며 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미처 나가지 못한 아이와
마주치게 되었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뭐야? 너 여기에 있었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감히 아빠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 오늘 단판 지으려 했는데 아주 잘 됐네. 내가 뭐라고 그랬지? 가만 안 둔다고 얘기했었지? 너희들 오늘 싹 다 조상 치를 줄 알아? 그쪽이 이 아이 아빠야? 내가 그동안 살면서 그쪽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보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런 추운 겨울날 내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도 지금 큰 소리가 나와? 그리고 식당 식기류 깨진 것들 보상해야 되는 거 알지? 돈은 가져왔어? 구치소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지. 식기류 깨진 값 안 받을 테니까 이 아이 우리가 데리고 있겠소.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쫓은 게 아니라 이 겨울날 자기 자식 버리고 나간 엄마 찾겠다고 뛰쳐나간 건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그쪽이 뭔데?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는 건데? 딱 보니 그쪽 마누라가 왜 자식까지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는지 알 것 같네. 아주 성격이 개차반이구만. 결국 아빠와 남자는 몸싸움까지 벌이다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로 인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저희 부모님은 뒤로 물러나셨고 남자는 그 틈을 타 아이와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은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식당에 들어와 난리를 쳤던 그 사람 또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아이와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린 채 저희 가족은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 엄마의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음식 장사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루를 쉬면 그만큼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는 손님들께 드려야 할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아빠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오히려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가 쉬는 걸 원하셨습니다.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의견을 따라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엄마의 몸 상태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결국 불안을 가진 상태로 지내다가 점심 장사를 하던 도중 엄마가 쓰러지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어요.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도착한 뒤 검사를 진행했는데 단순 과로가 아닌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오열을 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이었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곤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엄마가 쓰러지고 난 뒤 단 1%의 기적이라도 저희 가족에게 오길 바라는 마음에 항암 치료를 진행하려 했는데 엄마는 진단 결과를 듣고 난 이후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원했지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결국 아빠는 병실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보이셨네요. 그 이후 엄마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며 식당 일과 앞으로 엄마 대신 아빠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며 저에게도 그동안 일 때문에 소홀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식당 일을 아예 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만 있어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진 상태까지 왔을 때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늦은 저녁 아빠가 식당 문을 닫으려 정리를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 고개를 떨군 채 식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니? 그때 갑자기 말도 없이 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는데 잘 왔다. 좀 더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아줌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져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질 못하겠네.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으니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테니까 먹고 가렴. 그동안 별일 없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왔으면 좋겠다. 앉아서 잠시 기다리거라. 엄마는 그날 단 한 번도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몇 달 만에 찾아온 그 아이 때문에 힘겨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빠가 대신 차려주겠다 했지만 엄마는 본인이 직접 그 아이에게 차려주고 싶으셨는지 몸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그 아이에게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 주셨네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차려준 음식을 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곤 처음 만났을 때와 몇 달 만에 찾아왔을 때 변함없이 잘해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며 찾아온 이유에 대해 알려주었네요. 아이의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2번 다시 올 수 없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 아이의 아빠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식당으로 달려왔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그 아이와는 작별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몸 상태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니 끝내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셨네요. 장례를 치르고 괴로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엄마는 눈을 감기 전 아빠에게 결혼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괜찮은 부부였던 것 같다며 함께하는 시간, 웃는 날이 많았고 행복했었다는 마지막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 식당을 정리하고 아빠는 건설 현장을 다니며 근무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만드는 건 엄마가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저도 좀 더 공부에 열중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없는 삶을 살면서 아빠와 제가 각자 다르게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슬픔을 마음 한편에 묻어둔 채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저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아빠는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저희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꽤 괜찮은 곳에 취직까지 하면서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보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이라는 게 몸을 쓰는 직업이라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면서 사용했던 몸이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심각했던 건 무릎의 연골이 거의 다 닳아버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이 들 정도로 심각했었죠. 제가 벌고 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며 수도 없이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셨는지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혼자 있게 되면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버텨내는 게 힘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쩔뚝거리시며 건설 현장으로 나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다른 일자리나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아빠를 설득시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회사에서 무리한 작업은 제외하고 신호수를 담당하게 된 것 같아 한시름 마음이 놓였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여전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잊고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이번에 이쪽 현장 처음 왔다면서? 그런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소장, 원래 입소문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분위기 좋은 현장도 왔다 가면 그만두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그러대. 그런데 내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자기 눈에 그런 모습이 많이 거슬린 것 같아. 최대한 신경 안 쓰이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눈에 박힌 가시는 빼내기 힘든 것처럼 몇 번이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압박을 주는데 아빠도 사람인지라 싫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점점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무릎도 안 좋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가져간다며 매일 못 살게 구는데 참 곤란하네. 벌써 그 소장이 오고 나서 일 그만두겠다는 일꾼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아빠 일당은 회사에서 벌써 얘기 끝난 거잖아. 원래 그 정도 받았던 거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데 그것 가지고 현장 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대? 정말 어이가 없네. 아빠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당장 회사에다가 말해. 일하시는 분들 못 살게 군다고. 갑자기 현장에 투입된 소장이라는 사람이 근무 환경에 더욱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을 잘 챙기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아빠와 밖에서 외식이나 하려고 퇴근 후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미 퇴근 시간을 넘어버려 걱정되는 마음에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건설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서둘러 아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와 급하게 차를 세우고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건설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든 안 했든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치워야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내가 이래서 늙은이들을 안 좋아한다니까? 작업 능률이 오르지가 않아요. 나에 대한 소문은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많이 들었지. 돈만 축내는 노인네들 일 그만두게 하는 게 내 전문이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데 노인네들이 설쳐대니 건물이 빨리 완공되겠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밥은 가축처럼 좀 많이 먹어? 맨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시간만 보내다 가려는 당신들 같은 노인네들 건설 현장에 씨를 말려버려야 돼. 솔직히 말해봐. 다리 저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겠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신우수 하는 게 안 입고 와서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번 본 줄 알아? 이 사람이 아무리 현장 소장이라도 그렇지 자기보다 직책이 아래라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그쪽에 내가 그동안 놀고 먹었는지 열심히 일했는지 봤어? 나는 한 번도 나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 소홀히 한 적 없다고. 나를 얼마나 봤다고 막말을 퍼붓는 거야? 현장 소장이면 사람 인격까지 깎아내려도 되는 거야? 내가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그쪽이 우리 현장에서 나가줘야 되겠는데? 한 번만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막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어. 아빠와 소장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은 그 사람에게 한 소리 하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아빠를 강하게 밀치더니 멀쩡한 다리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말라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넘어지시면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셨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소장이라는 놈은 직원들을 감싸주고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늙은이가 일어날 힘도 못 쓰면서 밥 먹으러 갈 때는 다리가 멀쩡해 보인다고 의심하는 말투로 아빠의 아픈 다리를 작업하러 툭툭 건드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소장에게 뛰어가 순식간에 얼굴에 손을 올렸고 결국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다른 직원분들 중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저를 보호해 주셨고 소장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힘겹게 일어난 아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절대 놔주려 하지 않아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있던 그때 갑자기 건설 현장 안으로 커다란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갑자기 물을 뿜어대기 시작했어요. 살수차를 몰고 있던 분이 소장을 향해 쉬지 않고 뿌려대며 상황을 종결시켰고 덕분에 쉽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금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그런지 아픈 다리를 붙잡으며 근처 벤치에 걸터 앉았고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면서 아빠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살수차에서 내린 사람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알 수 없는 물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작게 포장된 물건이었는데 급하게 건네봤던 아빠는 만신창이가 된 물건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네 거다. 오늘 주려고 미리 사둔 건데 하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선물까지 망가져 버렸네. 미안하다. 괜찮아요. 전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건데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명함 지갑이네요. 너 맨날 명함을 지갑에 같이 넣어놔서 많이 불편해했잖아.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 하나 사봤다. 마음에 드니? 거기에 사진 한 장 넣을 수 있길래 너희 엄마 사진 꽂아놨는데 괜찮은 것 같아? 명함 건넬 때마다 너희 엄마 얼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청년, 아까는 고마웠네. 아마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 때문에 저 소장한테 한 소리 듣겠구만. 저는 괜찮습니다. 아까 보니까 심하게 넘어지신 것 같으신데 당장 병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처음 뵌 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하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웬만한 분들 얼굴은 거의 다 알잖아요. 혹시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제가 소장한테는 잘 말해두겠습니다. 아빠와 작업반장이라는 청년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저는 선물해주신 명함 지갑에 명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가 작업반장이 제 명함 지갑을 빼앗았고 안에 있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아빠에게 넙죽 엎드려 땅에 머리를 맞대며 소장이 한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20년 전 저희에게 도움을 받았던 아이였고 성인이 되고 건설 현장을 돌며 근무를 하다가 현장 소장의 따님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장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소장이 옷을 갈아입고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는 대신 사과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정신 나갔어? 감히 장인한테 물을 뿌려? 지금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지금 이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20년 전 정말 힘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고요. 장인어른이 함부로 대할 그럴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자기보다 직책이 낮다고 해서 사람을 막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이분께 사과하세요. 손이 발휘되도록 장인이 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소장과 20년 전 스쳐 지나갔던 아이는 서로 사위와 예비 장인의 관계였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소장은 말문이 막혔는지 그 청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소장이라는 직책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에 사과는 받을 수 없었고, 되레 큰 소리로 가족될 사람이 아닌 스쳐 지나갔던 인연 때문에 현재의 장인을 못된 사람 취급했다며 파혼하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 아빠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함께 옮겨줬어요. 진단 결과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그렇게 아빠는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그때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식당에서 난리를 쳤던 아버지라는 분은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잠시 헤어졌던 어머니를 만나 지금까지 함께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한참 동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대화 도중 전화가 왔는지 밖에서 긴 시간 통화를 한 뒤에야 병실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소장이 찾아와서는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왜 그런지 몰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던 그때 어떤 여자가 병실로 들어와 청년에게 결혼만큼은 깨지 말아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할 사이 같았지만 소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면서 소장에게 압박이 가해진 것 같았어요. 따님이 병실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결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자 소장은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테니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았는지 아빠는 용서하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이미 그 청년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병실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는지 청년은 앞으로 나오게 될 병원비 전부 다 해결해주면 생각해 보겠다면서 소장과 따님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발생되는 수술비는 전부 소장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없었다면 수술비까지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모든 게 좋게 해결이 돼서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청년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하면서 소장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장의 따님이 건설 현장에 격리로 있는데 수도 없이 청년을 따라다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소장의 인성 바닥인 행동들로 인해 따님의 결혼까지 막게 되면서 그 집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따님은 소장과 인연을 끊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소장이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탄을 하며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다가 저수지에 빠지면서 구조가 되었지만 심정지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되어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 환경까지 전부 무너지게 만든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그때 저희 아빠에게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겠죠. 그리고 아빠는 수술 이후 집에서 요양하며 회복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빠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은 20년 전 저희와 인연을 만들게 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예비 신랑으로 얼마 전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신랑의 어머님을 보니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려웠을 당시 자기가 잘못했던 판단에 대해 뉘우치며 도와줬던 그때의 일들을 고마워하셨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엄마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지만 사람 인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네요.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던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사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한 집안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돈 집안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많아 보였는데 예비 사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솔직히 예비 사이만 봤을 때 결혼은 무조건 허락을 해줬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가끔 만날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로선 1등 신랑감이었지만 상견례에서 처음 마주보게 된 사돈 집안이 저희 가족을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풍기는 이미지는 저희 집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티가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을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아닌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를 세우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저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딸과 예비 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로 좋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지 침묵을 지키며 물만 들이키고 있었어요. 예비 사이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가벼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사돈댁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상견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나오신 거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왕 이렇게 얼굴 마주보게 된 거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초장부터 결혼에 대해 반대하면 제 아들이 회사에 지장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까지 한다고 했을 때 부모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나 놀랐던지 저희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딱 봐도 빈곤층에서 사는 여자 같길래 너무 놀라서 한마디 하려 했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아들의 성격을 워낙 잘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알 까기 전에 잡으면 되니 일단 건들지 않고 있었죠. 주위에 정말 잘 나가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데리고 다니기에도 쪽팔릴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려온 건지 궁금했었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이득될 것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제 아들은 그쪽 따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감정 하나로 만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이번 기회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제 성격이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용납하지 않거든요. 결혼을 상상하신 건 아니시죠? 제 아들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시려는 거면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참은 이유는 그쪽도 부모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실 테니 저희가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반대 의견을 드린 거니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네요. 인세 왔을 때 반대했으면 제 아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난리를 쳤을 테지만 그쪽 분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저희 집안과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시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 어디서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겠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엄마,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상견례 모임에 오기 전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의 차렸다가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냐? 아빠가 여태까지 너를 키워준 게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게 하려고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아? 뭐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되는 거다. 한번 얘기할 때 확실하게 충격을 줘야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너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항상 이게 문제야. 자기 감정만 우선시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니? 이것 또한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이미지로 스크래치를 남기는 건 줄도 모르고 그저 서로 좋다고 앞뒤 안 보면서 날뛰는 너희들을 중재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해라. 저희는 예비 사위 집안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뱉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지 놀라서는 예비 사위의 얼굴만 바라보며 넋이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더욱더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뱉어대고 있었고 제 딸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비슷한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 저는 이 결혼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길이 분명할 것 같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쪽 집안이 한 기업의 총수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서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저희 앞에서 하신 말들 전부 다 사과하시죠.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격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그쪽 집안의 직원들도 아닌데 초면인 저와 제 남편을 하대하는 건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드님은 정말 잘 키우신 거 저도 인정하지만 따님뿐이나 부모로서 보여주신 행동들은 솔직히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인 건가요? 제가 생각했던 부유층 집안들은 격식 있고 말 한마디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말을 순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오히려 더 못 배우신 분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식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왜 그쪽 같은 집안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쪽 딸이 내 아들을 어떻게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나 물어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물질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여자들이 자기 형편은 생각 안 하고 남자 능력만 보는 줄 알아요?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대우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라고요. 특히 없는 것들이 그런 욕구가 더 심하죠.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욕심부리는 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쪽 따님도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태껏 제 아들이 가지고 놀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아들, 여기까지만 노는 거다. 더 이상 진지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만 끝내라. 저런 집안과 엮이는 순간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문이 더 안 좋은 소문을 낳는다는 거 몰라?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저는 생각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 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쪽이 말씀하신 게 100번 옳은 것 같네요. 이참에 로또 한번 잡아보죠. 저는 이 결혼 허락할 거고 조금도 관여할 생각이 없네요. 둘만 좋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그쪽 집안이니 누가 더 잃을 게 많은지 한번 해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도 없어서 잃을 것도 없거든요. 반대로 그쪽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면 저는 굳이 이 결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런 사이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예은선아, 이번 기회에 송서방 무조건 붙잡아라. 엄마가 이 결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주마. 예비 사돈 집안은 갑자기 돌변한 제 모습을 보고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예비 사위와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에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네요.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저는 상견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무조건 둘이 좋다면 결혼식 올리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먼저 일어나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면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불안에 떨었지만 둘이 좋아서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왜 부모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였어요. 그렇게 남편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비사이가 저희 가족에게 뛰어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다며 먼저 들어가시라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 예비사이가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에 제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예비사이는 딸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분명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예비사이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둘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동안 둘이 인연을 만들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접어버린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 사랑보다 돈이라지만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은 돈을 더 큰 비중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던 거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재력이 많은 예비 사돈 집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제 딸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예비 사이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다면 가족들 모두 불안해질까봐 오히려 저는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긴 시간 동안 예비 사이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주일이 지난 뒤 예비 사이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만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말에 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신없이 배를 채운 예비사이는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예비사이의 결단력에도 놀랐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더 큰 걱정을 하고 말았네요. 예비사이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사돈 집안에서 제 딸과 결혼을 하려면 모든 걸 두고 떠나라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예비 사이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그동안 상처받았을 사위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제 딸도 걱정이 많았는지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서로가 그만큼 진심인 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 사돈들이 두 아들, 딸의 인생길을 막아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사이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사부인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는 말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검은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자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다며 차에 타라고 하길래 옆자리에 앉아 알 수 없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운전을 해주시던 기사분이
도착했다는 말에 예비 사부인은 내리면 될 것 같다고 먼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사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묵묵히 뒤따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사부인이 입을 열었네요. 제가 오늘 소화해야 될 일정인데 전부 다 저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거든요. 앞으로 사돈이 될 터인데 미리 인사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봉사 모임에 같이 온 거예요. 서로 얼굴 익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양 여사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따님을 그렇게 잘 키우셨다면서요? 저희들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양 여사님 아드님이랑 한번 엮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사람 마음 사로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 따님이 낚아채셨다는 말에 그 노하우 좀 듣고 싶어서 저희도 오늘 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양 여사님한테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남자 홀리는 능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것뿐인 줄 알아. 눈웃음 살랑살랑 치면서 내 아들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얼마나 요물이던지.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와서 좀 배우고 가. 그래야 아직도 시집 못 간 자제들도 한 자리씩 꿰찰 거 아니야? 사돈, 뭐하고 서 있어요? 얼른 고무장갑 끼고 김치소 만들어야죠. 저희는 원래 이렇게 모여요. 봉사활동하면서 수다 떨고 기업 이미지 살리고 사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 이미지가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놔야 나중에 내 아들 길을 펼 수 있는 거라고요. 조만간 이 자리에 예비 며느리도 부를까 하는데 괜찮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 말이 너무 거치시다. 남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 들어보시죠. 내 아들이 상견례 이후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아들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예비 며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 집안이 반대를 해봤자 이미 내 아들은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안 쓰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과 인연을 끊는 건 저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받아주는 쪽이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메꿔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해오는 혼수가 있잖아요. 집이야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쓰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혼수품들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딸이 결혼한다는데 어느 정도 자금은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저희가 부르는 금액의 기준은 당연히 맞춰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서 혼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내 아들이 로또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를 겁주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유치하게 못들 하시는 거죠? 저를 에워싸고 다들 노려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로 혼수를 해달라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고요.
저는 그래도 만나자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왜 따로 나와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미리 알아봤는데 한 3억 정도 되더구먼. 뒷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혼수 얘기한 줄 알아요? 전세 3억 거기에다가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테고 그거 합쳐서 달라는 건데 우리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주기 싫다? 이 여편네가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오늘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아무 데도 못 가. 사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어요. 저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과 사부인은 제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발밑에 있던 김치소에 패대기를 치더니 얼굴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판사판이었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비사위와 제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줬네요. 예비사부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치소를 주워들어 제 딸에게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덜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것들과 놀아난다고 자기 아들을 원망하고 있었네요. 사위는 더 이상 힘들다며 파혼을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은 눈물을 그치면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몇 번이나 다시 되물었네요. 사위는 파혼을 결정했다면서 고개를 떨구자 사부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급하게 기사를 불러 차에 태운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김치소에 온몸이 범벅이 된 저는 샤워를 끝내고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딸은 시간이 없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국제공항이었고 남편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듯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희는 딸이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탈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예비사위와 파혼을 해서 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인 것 같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사위가 준비해 준 거라며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결국 딸과 함께 저희는 사위가 시키는 대로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갈 때 몇 번 탔던 비행기와 다른 1등석 비행기였고 두바이라는 곳에 여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딸이 몇 달 전에 해외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여권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거였네요. 그렇게 1등석에서 처음 느껴보는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기가 출발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존칭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몇 시간 전에 헤어졌던 사위가 저희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예비 사돈댁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네요. 뭐야?
왜 이 사람들이 1등석 비행기에 타고 있어? 아들, 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니? 분명 파혼했다고 말했잖아. 네, 파혼했죠. 그런데 그건 한국에서 파혼한 거지. 저희 결혼식은 두바이에서 열릴 거거든요. 저희 가족들끼리만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도 무조건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 비행기 출발할 것 같은데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같이 가실 거예요? 너 정말 제정신 있냐? 이렇게까지 해서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부모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택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출발하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겠어요? 두바이로 떠나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고, 되돌아 나가신다면 그날 이후 저와의 인연은 끊는 겁니다. 곧 비행기 이륙할 것 같은데 서둘러 결정하시죠. 사돈분들은 피가 거꾸로 쏟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말도 안 된다며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부인과 한바탕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인지 사부인은 2번 다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이 없다면서 뒤돌아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사돈 어른과 사돈 처녀도 따라 나갔고 그렇게 저희들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사위에게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더 이상 신경 쓰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위의 도움으로 두바이라는 곳에서 여행과 함께 딸과 사위의 결혼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국내에서 비밀리에 결혼식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희 가족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결혼식과 여행을 끝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이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사돈 어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듯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소식은 사돈댁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거에 대해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게 사위였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사위가 내린 결정이었네요. 결국 그날 이후 사돈 어른은 총수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위는 현재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사위의 결정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둘이 사랑해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에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게 더 안 좋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과 사위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사돈 집안도 인정해줄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사랑과 돈,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사위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